네,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유럽 순방 성과 발표에 나섰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회견 말미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집권 여당에 대한 발언들, 지금까지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크게 다름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요거 한번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법 제도들을 좀 최대한 고쳐보고 최대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그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또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또 모욕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항상 일관됐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어제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이제 어쨌든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G7 정상회담을 다녀오신 이후에 이제 국내에 있었던 우리 여당 내 이슈로 인해서 순방의 성과가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직접 대통령이 나오셔서 이 기자간담회를 열거나 브리핑을 하는데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또 이제 이렇게 던져졌던 기자들의 질문에는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을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계속 하셨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X에 유럽 순방 중에 쓰셨던 글과 계속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당청 갈등이라고 비춰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남이기도 하고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한 관계다. 근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제 소수 야당일 때는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지만 최다수 집권 여당이 되면 최대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결국 정부의 성과는 또 당의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또한 그리고 당 또한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포용적인 구조 그리고 중도 실용적인 노선에 함께 해주기를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희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두세 번에 거쳐서 계속 하시고 계시죠. 사실. 예. 그래서 그렇게 일단 좀 비춰졌고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연장선이지만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잘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했던 간담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의 뜻은 굉장히 간명해요. 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모두를 아우르고 좀 확장할 수 있는 큰 그릇에 더불어민주당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 끝장뉴스에도 여러 번 나와서 대통령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이런 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랬죠, 이유에 맞아요. 대해서도 누누이 설명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과반 득표를 못 하신 분이었고 그러니까 본인도 압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 특정 진영을 대표할 때랑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특정 진영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야 돼요. 사실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할 때 취임 선서한 다음에 본인이 입장을 밝힐 때 나를 지지해주지 않은, 나를 뽑아주지 않은 국민들도 내가 목소리를 듣겠다고 얘기만 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지킨 분들은 많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진보 진영의 강한 지지,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에 아주 강한 진보 색채를 띠던 분이었는데 실제 대통령 된 다음에는 오른쪽 얘기도 많이 듣고 이라크 파병도 하고 한미 FTA도 하고 왼쪽에 맞아. 욕이라는 욕 다 먹으면서도 그런 오른쪽 정책도 다 수용하면서 왜? 모두의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의 위치감은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막상, 나를 찍어줬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 진영에만 치우치는 게 많은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란 말이에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되자마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진보적 색채를 그냥 빼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고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2, 3년 차까지는 아마 중도적 확장을 쫙 할 겁니다.
그래서 2, 3년차까지 중도 확장 쫙 한 다음에 한 6, 70%의 국정 지지율이 좀 단단해졌다 싶을 때 진보적 아젠다를 막판에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도 그래 진보 진영에서 뽑힌 대통령인데 마지막에 저거 좀 해도 되지라고 하고 그 지지율을 유지를 해줘요. 그러면은 국정 지지율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급해가지고 막 진보 하잖아요. 진보 아젠다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중도층에서 아이고 저거 봐라 진보 대통령 뽑았더니 진보 쪽으로만 치우치네 하고 지지를 안 그럴 수 줘요. 있지. 예.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이 정도 됐으면 제가 무서워하는 은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모르겠으면 외워. 야, 너 이제 그냥 외워.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모르겠어. 야, 그럼 외워. 외우는 건 할 수 있잖아. 못 외워? 이렇게 하셨던 그분이 진짜 무서웠는데 이제 네. 좀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우리가 진보 아젠다를 버리자는 게 아니라는 거 뭐 얼마나 더 설명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변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왜 세게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런 왜 얘기들도 빨리 안 하냐? 나오더라고요. 세게 안 하냐? 왜 변한 거냐? 대통령도 아니 전략상 변할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상 변한 거지 본질이 변한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는 얼마나 더 예.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예. 이 정도가 됐으면은 이제 당도 여기에 발맞춰 갈 수 있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예. 저는 솔직히 대통령이 많이 참으면서 기자회견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느꼈던 게, 대통령 진짜 답답하겠다.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인지 좀, 그 회견 말미에는 모욕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쳐다보기도 싫고, 왜들 그렇게 싸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찌 보면 민주당을 향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 그렇죠. 예.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유럽 선방에 가 계셨던 동안 당이 보였던 여러 분열의 메시지들 내지는 뭐 우리 지지층들 내지는 우리 내부 인사들끼리 싸웠던 혈투 같은 모습들이 대통령이 보시기엔 국민들에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게 사실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시고 있는 중도 통합 노선, 포용의 노선, 이것들은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을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지난번 뭐 민주당이 배출했던 문재인 정부이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공정 이슈에 대한 감론을박이 있었고 또 뭐 대북 네.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지층이 진보 지지층 쪽으로 많이 쏠려왔던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도 그게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정부에 집권하면서 계속 미끌어 나가고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도 통합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국민의힘이 계속 오른쪽으로 붙여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계속해서 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중도로 넘어가는 상황을 당이나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그림이 돼버리게 되면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그런 내용들을 꼬집으셨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브리핑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정말 그 굉장히 뭐랄까요? 대표적인 기자회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도 아마 회자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데드클로스 되고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을 언급을 하는데, 요것도 직접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근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예. 국정은 변한 게 없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 기자회견 하신 것 그리고 기자회견 때 저런 이야기를 직접 하신 것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일단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는 막 기자회견하고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근데 좀 지지율이 하락세일 때는 곤란한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을 꺼려 하게 됩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했던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전형적으로 본인의 성격에 따라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바꿨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도어 스태핑 딱 6개월 10일 한 다음에 때려쳤단 말이에요. 예. 관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하신 데스크로스 일어나도 바로 국민들께 기자회견, 귀국기정 이례적인 이 귀국 순방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질문 다 받아내고, 어제 예정된 게 3시에 원래 끝나는 거였는데 3시 반까지, 3시 반 35분까지 대수보 회의도 했거든요. 미루고. 그렇죠. 계속 네. 쭉 하면서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옐로 카드를 들었어. 너 옐로 카드 들은 거 정확히 봤어, 안 봤어? 이거를 원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안 바꿔도 돼요. 국민들은 일단 내가 옐로 카드 들은 거 너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볼 거야가 1차적인 이 체크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이 어제 우리 비판하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에 대한 불만, 정당에 대한 불만,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다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저는 일단 수그러드는 의미가 국민들이 있죠. 생길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 대통령이 국정 운영 변화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하던 대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당내 진영에서, 우리 진영에서 뭔가 엇박자나고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자, 대통령 또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괜찮다. 이거는 대신 전쟁이 되면 안 된다. 경쟁이 그렇죠. 돼야 된다. 전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100% 오를 수 없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100% 오른 것도 아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논쟁을 해보자. 그러니까 대통령 말은, 자, 내가 말하는 중도실용주의 노선 틀린 것 같으면은 나를 설득해봐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있잖아. 이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미 오답노트나 아니면은 이 과거 사례가 나와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진보 진영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비주류 대통령이었고 과반 의석을 열린우리당 때 잠깐 차지했을 때 말고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책 추진을 너무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건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근데 타이밍도 좋았죠. 집권 초기에 막 70%, 80%. 왜냐면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 막 맞아요. 평화적 예, 분위기에 그랬었죠. 그때는 중도층을 확보할 필요도 없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중도층이 이미 지지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진보적 아젠다 그냥 다 밀어붙였습니다. 그 최저임금 10,000원부터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작용이 막판에 왔잖아요. 내로남불의 부동산 문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권 뺏겼잖아요. 자, 그거를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난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를 받기 때문에 이 노선으로 가자는 건데 내 의견에 대해서 건전하게 좀 비판 좀 해봐. 이렇게 감정적으로 싸우지 덤벼들지 말고 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하신 거고, 저는 대통령이 이 정도로 정말 건전하게 논쟁을 이끌어가고 있으면, 저는 대통령 의견에 반하는 분 있을 수 있으니, 진보적 아젠다 강하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분을 못 봤어요. 그냥 대통령한테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왜 변했냐 이 얘기만 하시지, 왜 진보적 아젠다를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지에도 설명을 못 해요. 뭐 우리 얘기하겠지만 보안수사권이요. 보안수사권,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일말의 그런 악용 가능성, 그것 때문에 좀 해보고, 그래도 그게 결국 문제면 그때 없앱시다. 그래도 마지막은 국회가 정해라.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보다 더 좋은 예.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분도 답답해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하시지? 답답합니다. 시원시원하네. 아니, 그리고 말미에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제일 큰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희의 그 다툼이라는 게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으면,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아닐까 싶다. 이게 진짜 딱 그 핵심을 찌르는 딱 그 워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먹고 산다는 표현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단순히 정치 고관여층 내지는 정치를 하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정쟁이나 권력 다툼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생을 사는 모습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보면 뭐 좋은 이슈든 안 좋은 이슈든 찝어보자면 뭐 코스피 9,000에 갔지만 또 이제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민생 뭐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이번에 순방 가시면서 정청래 대표를 가실 때 안 불렀던 이유도, 거기 청와대에서 나왔던 메시지 자체도 지금 민생 행보가 힘들고 지금 선관위 이슈 등 다양한 지금 정치적인 이슈 외에 다양한 민생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 선두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예. 라는 의미로 지금 맨 처음에 순방을 떠나실 때 안 불렀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당이 나서서 해결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당 지도부와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도 달랐어요. 원내 지도부는 송파 올림픽공원 가서 잠깐이지만 어쨌든 네.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 지도부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사실 보였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도 바쁜데 왜 이런 일들이 잘 당에 맡기고 내가 순방을 떠났던 그 문제들이 왜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책성인 것으로 많은 분들이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의 일원으로서 좀 이런 것들을 당이 조금 더 잘 해결 맞아. 해줬으면 좋겠었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뭐 그래서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이 하셨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태자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당내 정쟁과는 조금은 이제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코스피 9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기자가 뭐 누군가가 논평을 그렇게 냈나 봐요. 코스피 9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냈더니 얘기했죠, 예. 대통령이 발끈하셨어요. 아니, 난 이거 가지고 한 번도 이거를 언급한 맞아요. 적이 없다. 대단히 조심스럽다. 왜냐? 코스피 9천을 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주가가 성장을 하면서 이것 또한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너무 큰 이슈들인데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는 그렇죠. 거야. 알고 예.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성과에 자화자찬하지만도 않는 것임과 동시에 어쨌든 성과라고 볼 수 있고 성과라고 하면 의례 말하는 이제 그 패부는 숨기고 싶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명확히 알고 있고 이것도 문제라는 걸 꼭 찝으셨어요. 네.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임과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셨거든요. 그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선관위 문제도 그렇고 당에 대한 아쉬움도 그렇고 뭐 이런 대통령으로서 정부 국정을 이끌면서 책임져야 할 여러 문제들, 뭐 장단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책임을 언급하신 게 아닐까. 네, 그런 책임을 당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져줬으면 네. 좋았겠지 않았나라는 비판으로 볼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 이게 하는 설득력이 생각입니다. 있는 게 본인은 그렇게 지금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러면은 이게 설득이 안 되는데 지금 좋은 지적을 굉장히 짚어주셨어요. 본인의 성과만 지금 홍보하고 그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면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거기도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 얘기도 한 거잖아요. 어제 그 기자회견은 당 내에 계신 당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맞, 근데 저는 코스피 맞아요. 짚어준 게 코스피가 정말 핵심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한 번도 이번 뭐 국무회의 때 6천 돌파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예, 없어요. 근데 당에서 의원들이 막 현수막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 선거 코스피 때 6천 돌파, 7천 돌파 이러면서 현수막을 걸었단 돈 말이에요. 버신 분들 찍어라. 뭐 1번 당직자로서 당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공약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래요? 대통령이 뭐 약간 일부는. 네. 대통령의 그 조심스러운 부분을 저는 솔직히 저도 그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왜냐면은 코스피가 그렇게 돌파를 해도 삼전 닉스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이게 구분이 돼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 삼전 닉스 직원들은 그 셔세권이라고 하죠. 셔틀버스 셰권. 셔세권이 생겨버렸어요. 셔세권이 이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양극화로 인해서 돈 많이 번 사람, 삼전 닉스를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의 그 가치가 더 커지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부동산에 또 투자할 거고 그럼 또 올라갈 거고 대통령은 거기까지 보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이 코스피가 그 균등하게 좀 분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 속에서 그러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거 좀 사회 이 분배하는 차원의 그런 것들 예. 고민하면 좋겠는데 그냥 뭐 7천, 8천, 9천 이러고만 있으면 이럴 때가 아닌데 맞아요. 그 고민이 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에서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쉽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제 말씀하신 기자회견을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된다. 두 번, 세 그래서 번 보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코스피 9천 관련된 내용에서 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불균형 성장이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 의례적으로 근데 이게 불균형 성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데요란 말이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만큼 부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대한민국의 전체가 얼만큼 이로 인해서 이점을 얻었고 국가 성장률이 어땠고를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 방어적으로. 네,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나 잘 되지 않는 지점을 가장 먼저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게 정말 진짜 책임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계속 예. 이번 기자회견에 담으셨던 예.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이 내용도 있었어요. 그 귀국 환영 행사 때 90도 인사. 요게 또 나왔는데. 9,000원 이어서 90도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사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태 의원이 이제 뭐 친명 쪽 의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의전이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90도 인사, 정치적인 기술이다. 내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정색하고 싫어한다. 이런 의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대통령이 저 의전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저럴 시간에 일해라. 차라리. 저럴 시간에 보면은 저거 대기하고 되게 오래 걸리는데 정말 저 악수하고 넘어가는 순간 다 합치면 진짜 1분 채 안 되는. 그걸 정말 위해서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은 말하잖아요. 그 임기 4년 남았을 때 자 8년처럼 일해. 그러니까 공무원들 나쁘게 말하면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 월급을 국민들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와 있는 국무위원들 뭐 정당 지도부들 이럴 시간에 일하면은 더 많이 일해서 국민들께 일해야 되는데 지독하게 실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굳이 와가지고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귀국 행사 때 했던 거는 그래서 가실 때 그래서 좀 추격하려고 하려니까 이게 막 언론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한 명만 부른 거다. 일부러 지도부 안 불렀다라면서 난리가 나니까 이번에 다 부르신 건데 자 이렇게 되면 봐해. 다음 순방 때부터 그냥 깔끔하게 안 부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거 갖고 뭐 또 왔네 안 왔네 뭐 각도가 70도가 됐네 뭐 5도가 예. 틀어졌네 뭐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뭐 이런 의전을 안 좋아하는 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이야기니까. 근데 이 탁현민 전 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의전 비서관이었었잖아요. 근데 공항 의전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없앴는데 윤석열이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의례적인 거를 싫어하는 이재명 대통령인데 앞으로는 오해를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이거 저는 읽으면서 이게 의도가 이거 뭐야 이게 의도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어쨌든 탁현민 전 비서관인가요? 예. 그분은 뭐 어쨌든 뭐 그냥 정치권에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지만 굉장히 스피커 파워도 센 분이고 본인이 그걸 그쵸. 모르지 않고 행동을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거기서 봤었던 거고. 근데 저는 이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초반에는 이걸 했더라고요. 초반에는 이걸 했었고 뒤로 갈수록 없어졌는데 네. 확인된 사실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코로나 시기에 접어들면서 불필요한 의전이나 불필요한 접촉을 좀 배제하는 모습을 정부에서 정말요? 먼저 보이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참고차만 보시고 그렇게 예, 하면서 예, 자연스럽게 어찌 예. 보면은 오.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불필요한 의전이나 불필요한 접촉을 정부가 나서서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뭐 요거를 좀 줄이지 않았느냐라는 일간의 지적들도 좀 있더라고요. 요거는 참고차만 보시면 좋겠고. 맞네. 지금 네. 영상 우리 제작진이 찾아서 네, 보여주고 네. 있네. 저 언제 찾으셨어요, 저거를? 예, 그러니까. 네, 하여튼 뭐 저랬다고 합니다. 저 마스크 쓰기 전이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인 것 같아요. 나갔네.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90도 인사를 정청래 대표가 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저는 좀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께서 뭐 정청래 대표의 측근이 그랬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러간 내용이긴 합니다만 내가 출마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하시는 걸로 비춰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누가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90도 인사라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당무 개입까지 볼 건 아니지만 내가 당에서는 대통령을 이렇게 예우하고 있고 정청래 대표라는 분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수그리고 가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싶었던 그렇죠. 것 의도가 같아요. 있었죠. 근데 네, 그러면 당무 개입에 대한 이야기가 당에서 먼저 흘러나온 상황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이 충분히 당무 개입을 권력으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일단 좀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치 않았다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이렇게 바로잡고 싶었던 부분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권위적인 것들을 뺐기 때문에 이제 의전이 없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도 제안을 하는 모습이지만
잠깐 해석해서 읽어보면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약간 권위적인 거 이걸 즐기는 사람, 뭐 윤석열에다 빗대기도 하고요. 요새 다른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보면 이 공항 의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 불필요한 의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좋아할 게 아니라 의전 옆에 서서 악수하는 그분들이 더 좋아할 행사인 것 좋은 같거든요. 거죠. 왜냐면 어쨌든 이게 뭐 비춰지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통령을 날 잡고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지 않고 예,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을 하던 뭐 비공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대표랑 대통령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큰 행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서서 짧게 대화하기 전에 또 겸사겸사 가서 잠깐 환담도 나누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어떤 정부 과제들이나 당의 과제들을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저는 당에서 가는 인사들이나 강요 인사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걸 네. 대통령이 권위적이어서 약간 불러서 줄 세우는 것처럼 이제 쓴 것 그렇게 같아서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를 그 오해를 할 수 하지는- 있는 글이었다. 예,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탁현민 행정관의 이 글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그런 어떤 해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굳이 생각입니다. 진짜 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청와대 보라는 듯이 이 사진 이렇게 올리는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 그것도 난 그렇고. 불러주면은 저는 갑니다 공항에. 공항이요? 가죠. 좋아서 가죠. 당장 가죠. 당장 가는데. 근데 뭐, 가면은 또 왜 일 안 하고 여기 왔어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당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언론에 흘러나온 아까 말씀하신 당무 개입 워딩 그거는 부적절함을 넘어서서 그거는 아주 해설 안 되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당 대표 선거에 나갈 거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체 워딩 자체가 네. 당무 개입은 야당의 워딩이다. 야당의 원어예요. 야당이 집권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프레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란 말이 그 언어를 왜 우리 당이 씁니까? 왜 집권 여당이 굳이 당무 개입이라는 워딩을 네. 써가면서 그 얘기를 쓰는 순간 당무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출마를 해야 돼. 그 말을 순간 이미 당무 개입 프레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순간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당무 개입 아닙니다라고 하는 순간 당무 개입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 전쟁에서 그냥 프레임의 정석에서 그냥 빠져들기 위한 그 아주 안 좋은 예전에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MB 아바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인이 그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아주 안 좋은 그거 똑같은 겁니다. 왜 당무 개입이란 워딩을 당대표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했습니까? 이거는 당무 개입 아니야라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지금 대드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저는 매우 부적절함을 넘어서 저는 대통령을 최대한 지금 뒷받침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매우 불쾌하다. 이거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정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언론을 이용해서 흘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린다. 저는 그 사람 누군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발언은 절대로 나와서 안 되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성 발언을 했는데 아니 본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면 되는 걸 왜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냐? 왜 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김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가 당원과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는 한가한 얘기다. 지금 이렇게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던 거고. 그래서 계속 당에서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불출마를 요구를 하셨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뭐 이제 계속해서 당권 싸움의 일환으로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던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저도 당인이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하나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게 당무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 정말 잘못된 게 프레이밍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프레이밍이 왜 무섭냐면요. 지금부터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당무 개입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끔 그 덫에 걸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 행동을 해도 당무 개입. 아까 90도 인사도 당무 개입 여지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당의 어떤 메시지만 해도 당무 개입이다 일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을 국민들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분열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뭐 도구로 작용할까 봐 이거 좀 우려가 된다. 잘못된 워딩이었던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친명계 쪽에서 아직도 대통령의 불만이,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에 대한 불만이 다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일단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와서 저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붙어야 되고 그래야 대통령이 말하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에 원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당원이 많다는 걸 확인을 해야 그래야 대통령의 노선으로 밀고 나가는데 더 확실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시라. 나와서 대신에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 것과 관련돼서 뭐 당무개입 이런 그 불필요한 워딩 쓰지 마시고 빨리 2년 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연임 도전했을 때처럼 빨리 당권 집어 던지고 그런 다음에 연임 도전. 왜냐면 이 전당대회 관리에 있어서 아예 손을 한참부터 빼야 된단 말이에요. 당대표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노선 투쟁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노선 투쟁에서 저는 대통령이 추구하는 노선을 표방하는 분을 저는 지원을 할 거고 그런 분이 그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분이 승리를 해야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이 말하는 경쟁 중도로 할까요? 진보로 갈까요? 그래서 중도가 승리를 해야 그래야 대통령으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데 이제 꺼리낌이 없을 거거든요. 만약에 불출마를 하고 뭐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이쪽이 이기면 그럼 계속 지적할 것 같아요. 계속 발목 잡을 것 같아요. 조금만 삐걱하면은 저거 봐라. 중도 실용 가서 저런 거다. 진보적 아젠다 버려서 저런 거다. 변해서 저런 거다. 공격할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차라리 나와서 저는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결과가 나와서 그런 다음에 자 당원들은 이쪽 노선에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명확한 판결을 전 8월 17일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오시라. 근데 이제 당대표에 나가고 말고는 뭐 이제 대표가 지금 정할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지금부터 약간 전당대회 모드로 돌입하는 건 저는 좀 그거는 우려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제 이제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그 시각에도 전북에 있었어요. 전북을 향하고 있었고 이성윤 의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 이현택 전북지사 당선인까지 대동을 해서 약간 이제 그 전북을 다 훑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전당대회 앞두고 있으니까 그 전당대회 모두가 아닌가, 선거를 위한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선관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당으로서 좀 나서야 되는, 집권 여당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기 행사에 참석할 때인가? 저희 가서 저렇게 인사할 때인가? 지금 사실 지선이 이긴 게 아니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보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할 수 있는 일이죠. 대표가 호남 지역 우리의 튼튼한 기반을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나오면서 자칫하면 민주당이 힘들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런 감사의 의미로서 이제 내려가는 것까지는 당대표의 책무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지역 주민들을 찾아서 인사하는 거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선관위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순위가 그 이유로 꼽는 1순위가 선관위 문제거든요. 맞아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선관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통령께서는 원래 해외 순방을 다녀오게 되면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윤석열도 심지어 해외 순방 갔다 오면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당에다가 그 역할을 주문하고 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대통령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헌법을 개정을 하던 하는 것들 다 당의 역할이에요.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까지도 지금 비합리적인 이유와 선동으로 인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저 선관위 문제를 당이 나서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슈 그 지방선거 직후에 이제 터졌던 문제 자체는 당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또 이제 힘들었고 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있어서의 아젠다 싸우면 조금 실패할 수 있었다 손 100번 양보를 치더라도 적어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2030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불신 또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을 가장 공격하는 1번 순위가 선관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선을 긋는다거나 우리 민주당이 더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구조개혁하겠다고 하겠다거나 라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환기한테 뺏기고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뺏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워서 적어도 지금만큼은 호남에 가시는 걸 네. 절대 잘못했다고 한 게 예. 아닙니다. 전북이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많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그 문제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좀 예.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일각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2024년 이재명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로서 연임을 도전했던 사례가 이재명 당대표가 유일했는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인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24년 이재명 모델은 야당 대표일 때입니다. 야당 대표일 때에다가 네.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야당을 전혀 대화 상대로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는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창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정말 필요했고, 그러니까 연임이 역사 속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야, 창 잘 쓰는 사람으로 계속 가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창 잘 쓰는 사람이 나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2026년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 큰 그릇 이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당대표로 필요합니다.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연임 두 번째 도전할 때는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거야라고 한다면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집권 1년 차 때 보여왔던 집권 여당 대표로서 계속 그 진보적 아젠다를 강하게 주장하는 좀 창을 잘 쓰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노선을 한다고 한다면 2024년 이재명 모델과는 전혀 다른, 그때는 창을 써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지금은 창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키울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전혀 다른 모델이에요. 다만 임기가 2년,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2년 한 다음에 다시 도전한 거였고, 이번에는 그 이재명 대표의 1년 남은 임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했기 때문에, 뭐 연임에 저는 뭐 정당성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노선에 관해서는, 그때랑 명확히 다르고, 그리고 대통령이 요구한 노선과도 지금 다르지 않나. 그건 명확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황과 뭐 명분이 다르다. 연임 도전하는 거 외에는 같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뉴스. 일단 순방 다녀온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성과를 보고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두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전에는 월드컵 봤고 오후에는 브리핑 봤다는 분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짧게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교착 상태를 압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거. 그럼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국제 정치든 국내 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일부분 짧게 저희가 들었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방위 분담금 얘기하다가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사실 G7과 유럽 순방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지만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의는 그뿐만이 아니라 국내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고 대통령이 뭐 또 답을 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뭐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뭐 유튜브 채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정당 관련된 당대표 관련된 질문들이 있었던 부분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뭐 8박 10일간의 순방이었기 때문에요. G7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 알린 게 있고, 그 외에도 뭐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벨기에부터 이탈리아 뭐 또 그리고 G7에서 만났던 다른 정상들과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 뭐 다양한 이야기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눈여겨본 거는 그래도 교황을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의 어떤 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제발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그의 가능성이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곧 열릴 세계 청년대회인가요? 거기에 이게 천주교 행사죠. 예, 네. 천주교 또 행사고 교황이 예전부터 그 교황이 새로 선출되실 때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연동이 되면서 대통령이 또 이 바티칸을 들른 과정 중에 그런 성과를 어느 정도 좀 끌어냈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워낙에 저희의 우방국이기도 하고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적지 않은 시간 90분간 환담을 나누면서 북미 대화에 대한 촉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상황에 대한 어떤 접근법에 대한 이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게 정말 큰 성과였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육성으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다자결하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홍보 가치가 높은 사진들이 많이 찍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많이 릴리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군데군데 이제 가시를 박아서 네, 딱 얘기하는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뭐 청와대가 이제 여러 번 해외 순방 관련한 외교 성과를 국내 정치 이슈들이 발목을 잡는다 이런 평가들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이 그거에 말하자면 약간 종합판 같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역시 핵심은 이제 트럼프 만났던 얘기, 트럼프가 만나서 트럼프가 배에 열청만 빨리 해줄 수 있냐. 그냥 배가 아니죠. 군함이죠. 군함 열청만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뭐 오브코스다.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잖아요. Sure. 우리 대통령이 오브코스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플리즈. 시원하고 있다고 지금. Yes, I can. 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 트럼프랑 이제 그렇게 이제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장 대변인 얘기한 이제 교황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외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북한 관련된 움직임 거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임기 중반부에 그런 이제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하나보다 이런 이제 좀 인상 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 뭐 평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정도는 그냥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내용을 아니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이제 모르고,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뭐 훈장 받았다라든가 프랑스가 우리를 특별히 초청해줬다라든가, 그렇죠. 그날 또 뉴스들이 나온 게 있으니까. 뭐 이제 그런 거 등등등은 제가 알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뭘 아니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번 순방 관련해서 성과가 되게 좋았다 그러고, 사실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너무 기뻐했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가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90분 동안 한담하면서 골프 약속을 진짜 제대로 했다. 뭐 사모님 영부인하고 같이 정말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 그래서 어떻게 외교했니? 구체적인 내용 말해라. 그러면 제가 하나도 모르는 게, 뭐 하나도 모른다기보다 어쨌든 잘 모르는 게, 이번에 너무 이 국내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갈등 국면이 지금 부각되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신경이 안 쓰이고, 특히 대통령이 이제 X에다가 국내 정치 관련된 내용도 막 쓰시고 이제 이런 거에다가 좀 신경을 치중하다 보니까 기사도 별로 못 찾겠고, 또 찾은 기사도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게 없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저는 이번 순방 관련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 혹은 또 뭐 미국 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가 크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도 나오는데, 유럽이라는 곳을 한번 가기가 힘드니까 가면 또 여러 곳을 들르는 경우들이 있고, 이번에도 G7이 어쨌건 프랑스에서 열리니까 가는 길에 벨기에를 들러서 벨기에와의 외교도 있었고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국가의 외교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갔고, 이탈리아 총리는 뭐 이미 우리나라가 한번 왔다 갔기 때문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당연히 또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만나고, 각국과 또 EU와의 얘기도 경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황을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G7에서 트럼프와의,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예전에 윤석열이 바이든 만났을 때 48초 만나고 정상회담이라고 썼었거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억지가 없었던 시간들이니까 대단히 정상적이었다.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30초 인사하고 무슨 뭐 북한 얘기를 했다고 하냐 이런 쇼츠를 올리기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트럼프와도 진지하게 긴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다는 거를 뭐 직접적으로 오늘 확인할 수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 접근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것도 방법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 그리고 미 당국자들 얘기도 전했었는데 비핵화가 여전히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준비되면 대화할 미국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국내 정치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교과서와도 같았다. 연일 대통령을 향해서 뭐 월드 클래스 외교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집중하고 주목했던 거는 그 정청래 대표가 환영 행사에 나가서 90도 인사했던 각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그 언론들에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언론도 좀 약간 일부러 그런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좀 우리들한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주세요, 이렇게 좀 요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딱 1차원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좀 되게 기분 나쁘고 오히려 이거 되게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딱 90도 폴더 인사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윤석열 씨한테 했던 게 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얘기를 또 들어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원래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사하셨던 다른 분들도 다 그 정도 각도, 물론 아주 그렇게 더 막 하진 않았지만 그 정도 각도로 다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나쁜 거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좀 정청래 대표가 짓궂게 조금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도 있지 않을까. 솔직히 저는 조금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끔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사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려고 했을까, 이런 의심을 사실 조금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해석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실은 사진으로 찍혀 있는 저 장면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뭐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순식간에 인사하고 뭐 압수하고 쓱 지나가잖아요. 뭐 맞아요, 특별히 맞아요. 대화도 없었고 뭐 수고했습니다 정도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저는 영상을 봤을 때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는 느낌이 일단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이제 빨리 이제 악수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에서 제가 이 영상이 들어오자마자 이걸 설명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선 대통령 표정, 그래서 혹시 온도 차가 있는지, 악수의 시간 차가 있는지, 이런 각도로 좀 그런 보더라고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앵커가 너무 시간이 빨라서 초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차이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오후에 다른 프로를 나갔더니 이 사진을, 이걸 또 스틸 사진으로 보면 뭐 조각조각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90도로 하고 한 20초, 30초를 있었어. 그러면 그거는 좀 과공 비례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영상 보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숙이고 하고, 그리고 아마 정청래라는 이 대표의 내심에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잖아요. 어떤 부분이 주목되는 자리인지를 알잖아요. 혹시 대통령한테 각 세우는 거야? 혹시 뭐 반기를 드는 거야? 요건 저렇게 들리고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게 마음속에 뭐 본인으로서는 응어리처럼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치른다고 했을 때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건 전략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민주당 당권 주자로서. 그러니까 이걸 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뭐 이렇게 조금 평소보다 많이 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려고 한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제가 CBS 나갔는데 거기서는 스틸 사진을 딱 뭘 보여줬냐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고, 정청래 대표만 숙이는 게 아니고 김민석 총리도 같이 이렇게 숙이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기서 김민석 총리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걸 보고 진짜 재미있다는 듯이 웃고 있는 그거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저 사진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많은 언론에서 그 얘기하던데 지금 뒤에 김혜경 여사가 있어요. 그래서 숙인 거 같은데. 김혜경 여사하고 김민석 총리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저 사진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청래 대표 저렇게 하니까 웃는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석을 할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유, 김한은 이렇게 했구나. 나쁜 사람들. 자, 김한 기자 한번 이걸 해석해 봅시다. 저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저 사진에 찍힐 걸 알고 있었겠죠. 그럼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근데 저는 모든 게 이제 의도했던 대로 효과가 발휘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저 장면 보면서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청 관계라는 게 우리가 민주정부에서 기대하는 당청 관계 모습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갈등이 나고 뭐하고 하면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낮춘다. 제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애티튜드의 문제로 이게 규결이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그런 수직적 관계라는 비판을 엄청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제 문제의 중심에 있는 거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국면을 해설하고 국정 방향의 노선을 밝힌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죠. 정치인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제 말하지 않고 뭔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이제 몇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싸이월드 대문에 걸어놓는 자기 심경 같은 저 언제적 싸이월드를. 그런 거를 막 적어놓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국민은 권력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록 중에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게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가다가 저렇게 하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자세로 인사를 했다라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것처럼 효과는 의도대로 나지 않고 역효과가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브리핑에서 국내 정치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이제 뭐 제법 긴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집권 여당은 최대한 포용적인 그 어떤 기본적 가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안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청 갈등이 있어 보이지만 이 과정 자체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내용이 나온 건 팩트고 그걸 보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뜯어서 해석하고 이건 어떤 의미고 저건 어떤 의미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서 평가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이제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고 이제 국회 들어가서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김종호 의원하고 네. 요즘 고생 많으시죠? 뭐 이랬더니 했던 말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냐. 예, 물론 톤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도종환 시인의 시구 중에 하나라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결심을 굳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에 대한 이제 고생은 전당대회 출마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나 보이시네요라는 평가가 담겨져 있는 거고 어떤 꽃이든 젖으면서 또 흔들리지 않으면서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식구를 인용한 부분을 보면 이게 흔들리고 또 막 비에 맞고 이래도 어쨌든 결과는 좀 활짝 피고 싶다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항상 자기의 좀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절하게 딱 비율을 들고 이렇게 좀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 모두 발언도 직접 쓴다고 예.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이 심경을 이 식구를 통해서 토로한 부분은 전당대회에 좀 출마하는 쪽으로 기울었구나. 아마 그 어떤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행동은 다 좀 짜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죠. 아니 우리 장 변호사님은 진짜 말씀을 조심 진짜. 저는 어디 돌다리가 있나? 늘 느껴지죠. 네, 저는 진짜 자칫 왼발 뗐다가 자빠질까 오른발 뗐다가 자빠질까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 네, 근데 어쨌든 저는 누가 보더라도 정청래 대표는 옛날부터 이 전당대회 나갈 결심을 엄청 세게 굳혔다라고 솔직히 보이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보안사건 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좀 찔러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황을 좀 보시는 것 같다. 게다가 이제 채널A 단독으로 사실은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안 나가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취지의 뭐 발언이 그때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근데 저는 사실 어제 저는 그 발언은 되게 부적절했다고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그 발언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제가 친청계 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하고 조금 보안 사건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노영희는 김민세 편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이 와중에 또 그럼 이제 털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너 털 묻었다는 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 도대체 나의 정체성은 뭔가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의원님도 저를 그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얘기를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만나는 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도 이제 본인도 힘들겠다. 그래서 나한테 자기한테 온 문자 메시지들도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서로 간에 힘들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어떤 상황을 하든 간에
각자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이라도 이제 본인이 조금 보기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지적을 하시는 그 거예요. 각자의 기준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그분은 그러니까 신청계 의원님은 이번에 장청래 대표가 무조건 당대표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속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좀 약간 유머러스하게 지금 가려고는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거는 같다. 그래서 약간 기싸움이 지금 이제 많이 좀 시작이 됐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통령 돌아오면 이게 본격화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색을 하고 그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사건을 완전 폐지 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더니 그런 식으로 억압의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하고 사실은 대통령하고 먼저 이런 분들의 생각은 조금 많이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검찰 보안 사건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진짜 좀 전쟁 비슷하게 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더 있을 수 있죠. 전당대회 국면이 펼쳐지면 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대표인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에 뭐 기자회견 때라든지 어떤 자리가 있을 때마다 밝혀온 어떤 소신 발언들을 보면 일단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각을 세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민주당 내 1인 1표제가 그 수단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 보안 수사권 관련된 발언을 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죠.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은 다른 표현이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이 보안수사권에 아주 아주 결정적인 어떤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뭐 공소시효 얘기도 했었고 일부 케이스들을 얘기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질문으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수도 있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줄 수도 있고 한데 이건 결국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제도예요. 그러니까 제도는 절대적인 옳음과 절대적인 악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가능해야 되고 그게 또 어떤 국면에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안수사권이 없어서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국민 여론도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서복권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모든 제도는 개정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안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수기와 공론을 거쳐서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당대표가 저렇게 제도를 뭐 서복경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교리화해버리면 이 제도가 절대적 옳음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깥은 다 우리 편 아니야. 라고 해버리면 사실 대통령이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뭐 예를 들면 요구권을 남겨둬야 된다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교리화해버리면 이거 바깥은 다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굉장히 어렵죠. 논쟁을 하기가. 그러면 결국엔 지금 우리가 댓글창에서 보고 있는 이 사나운 풍경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태도를 가져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운동가적 태도로 여당 대표가 접근을 해버리면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뭐 이런 방송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사 쓰는 사람들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어려워지는데 정청래 대표한테 그런 정치적 감각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환 기자처럼 저렇게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